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우리가 자료 분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모아진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5명을 면담을 하거나 15명을 면담을 하거나 뭐 23명을 면담을 하거나 이 면담을 했을 때 각 면담자로 하나하나를 각 사람을 책 한 권 아니면 중요한 연구 논문 한 편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면 그 연구 자료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22권 아니면 15권 아니면 5권의 그 주요 도서 논문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의 그 기본 개념은요. 상향식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상에서 시작을 해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개념화 그리고 추상화를 통해 가지고 현상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부러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 사용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일반적 속성을 지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균등하게 내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객관화 뭐 이런 단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도 사실 그런 단어를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에서 어, 이 금을 캐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개념화 그리고 추상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현상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런 상향식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을 기억하라. 그분이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배를 건조하면서 조선소를 지었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연구 방법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돌에 새기듯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쓴 것처럼 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연구를 하면서 그 면담을 하고요. 자료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자료 글쓰기를 하면서 이 연구 방법이 그러니까 뭐 그 근거 이론이 사례 연구가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연구의 목적 내지는 연구의 질문 특별히 연구의 질문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구 과정도 어, 그 면담, 그러니까 자료 수집 과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 수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료 수집을 하면서 12명의 자료 수집을 하기로 했는데 12명 다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자료 분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과 그리고 글쓰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를 건조하면서 조선소를 지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분석을 직접 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처음에 질적 연구를 할 때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러한 수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업이 중요하고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직접 분석을 경험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three eyes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통찰력, 직관, 인상의 영어 단어들이죠. insights, intuition, impression에 의존해 가지고 자료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질적 연구를 할 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랬을 때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식의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검열할 필요가 없고요. 통찰력에 따라서, 직관에 따라서,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받은 인상에 따라서 자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 앞에 동영상 있죠? 그 앞에 동영상, 비즈를 가지고 제가 그 자료 분석 과정을 보여줬던 거요. 그것들이 다 뭡니까? 펼쳐지는 자료에서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저는 비즈를 형태를 중심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렇게만 가능할까요? 색깔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지는 단색, 섞인 색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지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이미지들을 이미지 비즈마다 조그맣게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서술이 달라지겠죠. 물론 그 내용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은 동일합니까? 비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형태 중심으로 본 거는 참말이고 이미지 중심으로 본 것은 거짓말인가요? 혹시 형태 중심으로 본 것은 거짓말이고 색깔 중심으로 본 것이 참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형태 중심으로 본 것도 참말이고 색깔 중심으로 본 것도 참말이고, 그리고 비즈마다 있는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본 것도 사실은 참말입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 현상에 대해서 접근한 내용이 접근한 방법이 다른 것이고요. 직관, 인상이 달랐던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서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 예.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분석. 예. 배를 건조하면서 조선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단단한 돌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에서, 출렁이는 물 위에서, 아니면은 좀 출렁이는 땅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찰력, 직관, 인상에 의존해서 자료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코드하고 코딩을 일부러 좀 뗐습니다. 일부러 좀 뗐는데 왜 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드라고 하는 개념, 그 의미가 이 질적 연구를 할 때에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 코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숫자, 부호, 알파벳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코드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오히려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예, 질적 연구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 상황에서는 숫자, 부호, 알파벳을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 내지는 뭐 A-001 내지는 뭐 113번 내지는 A, C 09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넘버링을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적 연구에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는 개념어 내지는 개념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이 언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주로 피면담자가 사용했던 단어 혹은 구 혹은 문장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면담자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아주 중요해 보였다. 내지는 기도응답이다. 준비 없이 선교헌신,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비보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비보는 피면담자가 사용했던 단어, 언어들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인비보들이 면담 자료의 그 여백 있죠. 면담 자료의 그 여백에 그 인비보들을 넣는 겁니다. 그 여백에다가요. 그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코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드는 숫자, 부호, 알파벳들을 사용하는 그 넘버링이 아니고요. 인비보가 즉 피면담자가 사용한 그 표현들, 그것들이 바로 코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코딩은 이렇게 그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사금 채취 과정과 유사합니다. 뭐 제가 사금 채취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고요. 서부 영화에서 그리고 이따금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에서 보았는데요. 그때 보면 뭐 어떻습니까? 그 양철 펜 내지는 쇠 우리로 말하면 쟁반 같은 거죠. 둥그런 쟁반 아니면은 뭐 좀 그 깊이가 있는 접시, 예, 쇠 접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강가에 있는 모래들을 퍼가지고 거기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흐르는 물 속에서 이 펜을 이렇게 그 전후 좌우로 살살살살살살살 이제 흔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그 이 돌이나 자갈이나 큰 모래들이 이렇게 휩쓸려 내려갑니다. 예. 무거운 건데 오히려 그것들이 뭐 너무 무거워서 남아 있으면 이제 손으로 집어서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살살살살 계속해서 이 흐르는 물에서 빠르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좀 천천히 흐르는 물이죠. 이렇게 흔듭니다. 예. 그러면 점점 값어치가 없는 모래들은 쓸려 내려가죠. 예. 그렇게를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요만큼 남는 모래가 있죠. 예. 거기에 반짝이는 것들. 그게 이제 사금입니다. 예. 모래, 금이요. 그것들만 이렇게 집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그만 자루에, 예, 지갑에 그 사금들이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 사금 캐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금 사는 사람에게 가지고 팔고 그렇게 되죠. 예, 코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금 채취 과정입니다. 예,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거기에서 연구 질문과 관련지어서 의미 있어 보이는 요소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그거를 찝어서 한쪽에다 딱 그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 코딩했을 때 저부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코딩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따로 떼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료 분석 유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적 분석, 그리고 탐색적 분석, 그리고 주관성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근거 이론,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구전 역사 방법 등, 그러니까 5가지 이론입니다. 이 5가지 이론에서는 이러한 그 순환적 분석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가장 전통적이고 널리 사용하는 그런 질적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분석은요, 문화기술지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수집한 그 면담 자료 있죠? 예, 그것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 자료들을 더 이용하는 것이 흔합니다. 예, 단어에 내재된 의미, 내지는 역사 이면의 권력 투쟁, 내지는 신화와 언어에 드러나지 않은 그 감춰진 사건, 그것을 찾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관성 분석은요,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연구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내지는 자가 문화 기술지 등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벌써 이 그 분석 방법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이 수집된 자료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연구자가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집된 자료는 최소한도로 탐색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창조 혹은 변형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예,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장, 예, 주관적 해석을 지지해 주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중립적인 그 제3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데 더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순환적 분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과정은요, 약 6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크레셀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의 단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요소들이라고 더 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에는 순서가 있지만 초기 이후에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요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는 이게 단계적입니다. 그런데 중기 이후가 되면 순환적이고 6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준비요. 그 면담을 마쳤죠. 내지는 면담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도 일부는 면담이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면담 자료들이 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면담 녹음한 것, 그럼 반드시 전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그렇게 전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검토하고 초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고 초기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사된 면담 내용들이 있죠. 예, 자료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료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글을, 이 면담자를 읽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읽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읽고요. 자, 그러다 보면 개별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제 종합적 이해가 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 이제 그 자료들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메모 아니면은 그 브레인스토밍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질문했던 연구 질문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답으로 주어졌구나, 이런 전반적인 이해도 좀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코딩을 하는 거죠. 예, 자료를 이 덩어리를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피면담자가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중에서 3-4문장이 이 하나의 코딩으로 딱 요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덩어리들을, 그 자료들을 하나의 청크로 딱딱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그렇게 조직하고 범주화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인비버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코딩입니다. 자, 그렇게 코딩된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코딩된 것들을 보죠.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코딩된 것들만 한번 종이 한 장에다가 써놓고요.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사한 주제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 뭐 A가 말했던 가나다라가 B가 말했던 어 바바사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로 보이게 되겠죠. 예, 그렇게 범주, 주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전반적인 범주, 주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주가 처음에 한번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되겠죠. 그 근거 이론에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범주 주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현상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드시 3번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뭐 2번 할 수도 있고 뭐 4번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그 점점 좁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구 질문에 대한 예, 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서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서술한 내용들이 드디어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 의미 부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하는 것이죠. 자, 현상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서술 이후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흔히 이제 이 서술을 우리 선교학 연구 논문들 중에서는 뭐 선교적 함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의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15명을 면담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15명 중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면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면담을 하죠. 추가 면담했으면 그 자료가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검토를 해야죠. 그렇죠? 내지는 자료를 새롭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초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내가 미처 캐내지 못한 사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내지는 코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코딩에서 이 범주 내지는 주제 생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그거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기 의심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범주화를 잘 했는가 그리고 그 범주화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거나 가짓수가 아니면 너무 그 논리의 비약이 일어난 거는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범주 중에서 서술이 빠지지 않고 잘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제를 할 때에 이러한 이 분석 과정의 요소들을 한쪽에다가 메모해서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는 공간이 있다면 벽면에다가 아니면 책상 밑에다가 이 자료 분석 과정 요소들을 딱 적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놓고선요 여러분이 이 자료 분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